윤영기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힘들다 하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마침 한국은행이 어제 12월 19일자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보고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현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저의 의견까지 이렇게 좀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경제를 볼 때 많은 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에 괜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뭐 GDP 성장률이 뭐 1.4%였다더라. 근데 올해는 뭐 한국은행 전망에 의하면 연초에는 뭐 2.5%까지 간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이걸 갖다가 뭐 2.2까지 낮췄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것도 아니고 뭐 2% 겨우 지킬 수 있을까 말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도 1.9% 후년은 뭐 1.8% 이렇게 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단기적인 어떤 경기 변동의 측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장기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막 굉장히 젊고 막 체력이 좋고 앞으로 점점 더 그래서 막 그 힘이 더 좋아지는 뭐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독감에 걸리거나 뭐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게 경제도 그렇고 사실은 비즈니스도 그렇고 가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관심 많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주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뭐 등등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어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 매일경제신문의 뭐 보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5년간 뭐 1%대에 그치고, 뭐 앞으로 이 점점 더 떨어져서 이게 뭐 0%대로 갈 거고 뭐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뭐 다른 신문도 뭐 많이 그런 얘기를 사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에는 뭐 한국 경제 이러다 망한다. 15년 뒤에는 뭐 성장률이 0%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도된 그러한 기사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 속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거시경제학을 가르치거나 세계경제를 가르칠 때 항상 그 원 출처에 가서 그 자료를 꼭 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 좀 뭐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원래 자료를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어떤 분석하는 능력도 키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한 BOK 이슈 노트라고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향후 전망 해가지고 네 분이 이렇게 공동으로 집필을 했네요.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자기들이 그동안 사실 한국은행에서 올해 초에도 잠재 성장률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이번에 잠재 성장률 이걸 추계를 하는데 예전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했다. 뭐 그게 뭐냐면 이 노동시장 여기 위에 보시면 노동시장 참가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집단별 특성을 좀 반영해서 뭐 했다. 그러니까 보다 세분화된 미시 자료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해서 뭐 전망을 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도 그 내용이 뭔지 한번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표를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재 성장률의 추정치가 지금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가 2023년이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보면 잠재 성장률이 뭐 5%대였다가 4%, 3%, 2%, 2.1% 이렇게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5년마다 이렇게 잘라서 이번에 했어요. 보통은 그냥 매년 이렇게 변화한 추세를 그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 5년씩 이렇게 잘라서 이번에 추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계속 이게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 5년마다 뭐 계단식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 그렇다는 거니까 계속 어쨌든 감소한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올해 2024년부터 26년까지는 뭐 2% 정도 잠재 성장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다시 뭐 이렇게 5년씩 잘라보면 계속 감소를 해서 뭐 2040년대에 가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 여기도 2035년부터 39년이 1.1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 35년 후반에 가면 0%대로 간다는 그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왜 5년씩 잘랐을까?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냥 추세선을 그릴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거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생산 자원, 보통 토지, 노동, 자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완전 고용 상태에서 풀 가동해서 생산을 할 때 그때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 아웃풋을 우리가 잠재 GD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요 과잉 생산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뭐 임금도 높이고 또 물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 고용 상태지만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는 정도의 그러한 상태에서 GDP 최대 생산량이 얼마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변화율을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속에 보면 생산 요소 하면 노동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 노동력, 인간의 노동력이 있고 또 자본이 있고 자본은 이제 기계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토지는 일반적인 천연 자원, 땅덩어리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것만 있어서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이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 그래서 생산 함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F는 생산 함수로 다시 말해서 토지, 노동, 자본이 양이 다 똑같이 100씩이 있었는데 기술 수준이 높아졌어요. 2배로 높아지면 생산은 2배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 기술 또는 이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노동은 또 생각해 보면 이 양뿐만 아니라 결국 질적 수준, 결국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꾸 그 수준을 높이잖아요. 질적 수준을.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자본은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자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뭐 그냥 부동산에 막 계속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건설 투자를 높이면 그럼 마치 그 건설 자본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집이 많이 늘어나면 그게 우리나라 자본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여서 그게 정말 문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설비 자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자본이고요. 또 지식 자산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어떤 R&D와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걸 지적 자산을 나누지 않고 그냥 이 생산성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R&D 투자 있잖아요. R&D 투자를 이제 보통 생산성도 높이지만 지식 자산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GDP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다시 말해서 토지 노동 자본 얘가 어떻게 변화하고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추계를 하면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리고 가면 2001년부터 이렇게 5년마다 이렇게 잘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2000년대 초에는 뭐 5%대 하다가 4%대, 3%대 이렇게 계속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속에 보면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고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이 있잖아요. 이 노동이라고 하면 아까 토지 노동 자본의 그 노동이고요. 자본은 토지 노동 자본의 자본이고 토지는 어디 갔냐 토지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늘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변화는 없다 그거는. 그래서 그냥 그건 제로인 상태고 총요소 생산성이 바로 기술 수준이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 그걸 기여도라고 하는데, 그게 보면 예전에는 여기서 보면 기술 수준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연평균 2.1%씩 늘어나고 자본도 뭐 2% 이상 늘어나고 노동도 한 0.7% 늘어났는데 요즘에는 이게 기술도 별로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생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기계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속에는 뭐 건설 투자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절반적인 설비라든가 이 건설 관련한 그러한 자본이 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 맨 밑에 녹색이 노동 투입인데 우리나라가 계속 인구 고령화가 되고 뭐 총인구도 줄어들고 또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총인구가 그 노동이 아니고요. 소위 생산 연령 인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그 경제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보통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추계인데 아까 요게 이제 그 표로 보여드린 그 추세선인데 그래서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1.1%로 간다. 5년 동안. 근데 이게 그 이후에 40년대 가면 0.7이다. 근데 이게 지금 5년 평균이기 때문에 30년대 중후반 가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질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 이 속에 들여다보면 여기 자본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고로 이 색깔이 좀 다릅니다. 제가 한국에 보고서 쓰면 똑같은 색깔로
했을 것 같은데 색깔이 여기 총소 생산성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자본은 여기 또 주황색으로 해놨네요. 어쨌든 그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문제는 노동력은 도리어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동력이 계속 감소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이 계속 축적이 되지 않거나 아니 기술이 발전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된다. 이제 공자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 투자 환경 및 혁신 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그런 얘기고 또 이게 생산성이 자꾸 줄어드니까 기업들로 하여금 막 R&D 투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기업 많이 육성해가지고 생산성 좀 키워보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 공급이 둔화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그렇고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냈는데 제가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게 보면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우리나라의 GDP, 실질 GDP 성장률의 그 어떤 변화예요. 뭐 보시면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게 바로 단기 변동이다 말씀드렸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장기적인 추세다. 장기적인 추세. 이게 잠재 성장률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뭐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너무 답이 뻔한 거예요. 평균이 바로 잠재 성장률이다. 실질 잠재 성장률인데 이게 보면 70년대는 이게 10% 이상이었다가 이 아까 2000년대부터 여기는 아까 한국은행 자료를 봤는데 거의 뭐 9%, 8, 9% 수준까지 막 갔다가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뭐 97 외환위기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한 10%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이제 주저앉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기 계속 추세를 계속 그려 나가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앞으로 지금 5년 동안 내년부터 이게 2.0%라고 지금 잠재 성장률을 지금 한국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의아해 하고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그리고 또 내년도에 경제 성장 전망을 하면서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 2%보다 높으니까 그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이제는 다시 또 내년부터 2%대라고 하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한국은행 자료인데 이게 사전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께 이게 보고가 좀 안 됐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서 계속 자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다른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더 저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난 6월에 나온 한국은행 자료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분인데요. 이분이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중위 인구예요. 여기 파란색이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너무 심하지도 않고 너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조건도 아니고 나쁜 조건도 아니고 한 중간이라고 생각하자. 또 생산성도 뭐 우리가 엄청나게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파란색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파란색이 보세요. 2035년 되면 이미 0%대 근처까지 온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어제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는 자기들이 더 이러한 그 생산 요소 시장을 더 세분화했다, 뭐 연령대로 나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좀 들여다봤어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제가 여기서 어느 쪽이 정말 맞다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 자료가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계속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연구를 계속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료, 뭐 일본 자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ADB 그 컨설팅 보고서도 제가 제출한 바가 있고 또 일본 정부에도 또 제가 프로젝트로 제가 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있고 막 이런데 또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제출했고요. 이게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예전에 여기 여름에 6월에 나왔던 보고서가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결국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다. 뭐 선진국 됐는데 우리나라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만 5천 불이 넘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서서히 성장해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부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또 경제학자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은 지난 90년대부터 사실 그 이전 8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비즈니스 사이클은 있지만 평균 한 2.5% 정도 성장을 해요. 근데 사실 실제 발표하는 거는 미국에서 한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잠재 성장률이 한 2.2%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평균을 보면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약간 좀 더 과도하게 경제 성장을 좀 해왔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미국은 유럽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일본보다 강하고 중국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그래서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미 다 사실 녹화를 해놨는데요. 오늘 이게 또 더 중요한 자료가 나와서 이것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 그 자료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봐주시면 정말 본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결국은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예요. 연초에.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그래도 잘 연구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고용이 불안하다. 예? 일자리가 좀 굉장히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비상근에다가 임시직에다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게 하나 있고 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놈의 일자리가 그나마 서울에 있는데 청년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와가지고 어디 들어가 살 자리가 없으니까 결혼하고 아이는 못 갖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양육이 우리나라는 정말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많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집도 일자리도 지금 안정적이지 않고 집도 내가 어디 들어갈 만한 잡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정말 키울 만한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과연 출산율을 높이겠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여성의 입장에 생각하면 일과 가정 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 개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계속 제가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인데 좀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자료는 원래 취지는 그냥 잠재 성장률만 이렇게 추계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뭐 대책해서 뭐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했는데 진짜 대책은 이게 맞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현재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그래서 조로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90년대만 해도 뭐 매년 10%씩 이렇게 잠재 성장이 10% 넘었고, 근데 2000년에 와서 다시 9%대, 8%대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2%까지 왔고, 이제 조만간 1%로 가고 0%로 가는데,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한 세대? 아니면 두 세대도 아니에요. 한 세대 반 정도 전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때 우리 잘 나간 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2% 성장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치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 말하면 치매 걸린 거 아니냐. 정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어떻게 과거 우리 잘 나간 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뭐 어떤 병이 있느냐. 인간으로 말하면 저는 당뇨병에 걸렸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인간이 자꾸 이제 고령화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올 수가 있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정말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당뇨병이잖아요. 이 당뇨병이 우리나라가 지금 걸린 게 아니냐.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체질을 정말 개선해서 그리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회 구조를 바꿔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게 바로 일자리고 제가 주거 환경이고 그리고 또 교육 문제고 또 마지막으로 가정과 그리고 일의 어떤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해주지 않고 우선 당장에 급하니까 계속 부동산에다가 그냥 몰빵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뭐 이건 뭐 어느 정부 말할 것도 없이 뭐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까지 계속해서 그냥 이게 정말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계속 부동산에다 계속 몰빵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더 올라가서 사람들이 정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주거사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갖냐고 말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제 성장률도 또 더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 합병증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혈압 상태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고 집값은 너무 높아지고 또 이 사실은 기업부채도 우리나라 정말 큰일이거든요. 뭐 그런 문제 이 고자 붙은 거 이런 거 금융부문에 이런 어떤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거를 갖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은 그동안 정치인들도 그랬고 우리 정부도 기껏 하는 게 계속 몰핀 주사 놓은 거예요. 그래 경제 어려워. 그래 빨리 저기 있잖아. 정책 자금 마련해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뭐 결혼한다느니 뭐 생애 처음 뭐 주택 구입한다느니 이거 도와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야 빚내서 집 사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약간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부동산 경기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건설 투자 조금이라도 살리면 그게 경기를 살리고 그게 경제를 살리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경기를 잠깐은 살릴 수 있지만 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인구 고령화, 당뇨병, 그리고 또 거기에 합병증을 더 심화시킨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건 마치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랑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정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럽형이에요. 유럽형 불안. 유럽이 사실은 계속 경제 성장 잠재력이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미국은 안 그렇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서서히 이제 이 마치 냄비 속에서 이 개구리가 서서히 자기가 정말 그 삼겨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고혈압, 콜레스테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몰핀 주사만 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심장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푹 쓰러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97년 상황이었다. 근데 그때는 계속 말씀 제가 드렸지만 굉장히 젊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막 과욕을 부려가지고 막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젊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다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 고요. 정말 산타 할아버지, 사실 제가 이 녹화 끝나고 제가 나가는 그 성당에서 이제 신앙의 등불이라고 제가 그 주로 그 뭐 종교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지역과 상관없이 좀 어려운 분들을 좀 돕는 그러한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산타 복장을 하고 그 어려운 뭐 그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성 장애우라든가 아니면 또 고아라든가 뭐 이런 어려운 아이들이 사는 뭐 그런 또 방과후 학교에 방문해서 거기서 뭐 좀 재롱도 좀 떨으려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산타 행사하고 그러면서 저녁도 먹으려고 하는데 정작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확 쓰러져서 죽는 것보다 그래도 미리 경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연말 연시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